돈을 버는 다양한 방법, 재테크 기사와 돈 되는 정보로 투자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100분 머니쇼 시작합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상승으로 마감했죠. 네, 1월 소매 판매가 예상보다 크게 감소했다는 소식에 뉴욕 증시는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팬데믹 이전 옛날 같으면은 처음 들었을 때 무슨 소린가 싶은데요. 이러한 패러다임이 계속 오래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또 금리 인하 기대감이 또 살아난다면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는데 그나저나 네. 그냥 미국 증시는 가고 싶은가 봅니다. S&P 500 보니까 그렇죠. 네, 또 돈은 여전히 많고요. 예. S&P 500 또 한 번 사상 최고치 경신했고 시총 3위에 오르면서 기염을 토했던 엔비디아는 하락했습니다만 또 테슬라와 전기차주들 급등하면서 또 종목 간 또 힘맞추기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우리 증시 어제 또 양시장 엇갈렸습니다만 코스피는 정말 실망스러웠습니다. 아무래도 외국인과 기관 매도에 코스피가 네. 하락한 상황이고요.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 매수 덕분에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최근 코스피 코스닥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죠. 과연 오늘은 어떤 흐름을 나타내는지 증시타임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도 수급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집값이 2차 하락기에 접어들면서 또 매수자, 매도자 간의 눈치싸움이 굉장히 치열하죠. 네, 그렇습니다. 은행권 금리도 하락하면서 집을 사기엔 지금이 적기인가 싶기도 하고요. 전세값은 또 크게 오르면서 집을 팔아야 할 타이밍 고민하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현 시점 부동산 대응 전략 하우머니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이슈 유튜브에서도 라이브로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먼저 빠르게 돌아가는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도지은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굿모닝 마켓입니다. 소매 판매 감소에도 뉴욕 증시 추세적으로 강세를 이어갑니다. 단발성 파도에 유의하되 큰 물결은 거스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피부로 느끼는 요즘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 0.91% 오르면서 1% 가까이 올랐고 S&P 500도 0.58% 오르면서 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나스닥은 장 초반 하락했다가 끝으로 갈수록 고개를 들면서 0.30% 상승에 성공했습니다. 시총 상위주들도 흐름 보시면 대형 기술주들은 개별 이슈로 인해 등락이 좀 엇갈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0.72% 하락했고 애플도 0.16% 약세 보였습니다. 엔비디아도 1%대 하락세를 보였는데 앞서 엔비디아 보유 주식 현황 보고서가 공개되면서 엔비디아가 투자한 회사들은 반대로 상승했습니다. 구글은 오픈 AI가 웹 검색 서비스를 개발한다는 소식에 주가가 2%대 하락한 모습입니다. 6위부터 10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는 2%대 강세 보였고요. 테슬라는 6%대 오르면서 금리에 민감한 종목들 흐름이 좋았습니다. 그간 시장 상승을 주도했던 기술주들이 일부 쉬어간 반면 부동산, 에너지, 금융주들은 흐름이 좋았습니다. 이번 주 CPI 쇼크에 한번 흔들렸기 때문에 이번 소매 판매 지표 발표 경계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히 그 고비는 넘긴 것 같습니다. 결과만 보면 미국인들의 소비가 월가 예상보다는 부진했습니다. 1월 미국 소매 판매는 전월보다 0.8% 하락했는데 예상치였던 0.3% 감소폭보다 훨씬 더 그 폭이 컸습니다. 1월 소매 판매 수치는 통상 변동성이 큰데요. 이번 연초 소비 부진은 자동차에 대한 판매가 부진했고 계절적 요인과 또 추운 날씨 등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1월 소매 판매가 부진하긴 했지만 여러 요인을 고려하면 다시 소비가 반등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는데요. 이처럼 부진한 소매 판매는 경기가 냉각된다는 측면에서는 당연히 부정적이지만 연준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는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해석했습니다. 소매 판매 발표 이후 첫 금리 인하 시기를 6월 정도로 붙이게 들어간 모습입니다. 6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80% 정도가 넘고요. 올해 금리가 100bp 인하될 가능성이 가장 유력하다고 시장은 반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1월 소비는 약했지만 신속하게 회복될 것이라고 믿고 있는 이유는 실질 임금이 상승하고 또 고용 시장이 계속해서 좋은 흐름 보이기 때문인데요. 발표된 고용지표도 한번 살펴보시면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 직전주보다 8,000명 감소한 21만 2천 명으로 발표됐습니다. 월가 예상치인 22만 명을 밑돌았습니다. CPI 충격을 만회하고 다시 고개를 든 이 시점에서 세계적인 투자가들은 어떤 포트폴리오 전략을 통해 시장 대응하고 있을까요? 우선 워렌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지난해 4분기 애플 주식을 일부 줄이고 쉐브론이나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등 정유주들의 비중을 늘렸습니다. 애플은 안정적인 이익 창출과 또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으로 버핏의 최선호주로 꼽혀왔죠. 하지만 글로벌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화석 연료 사용이 증가될 것을 예상해서 투자 전략을 바꿨다는 분석입니다.
이 길을 우회한 사람이 한 명 더 있습니다. 영화 빅쇼트의 주인공이죠. 마이클 버리도 반도체 상장지수 풋옵션을 모두 청산하고 알파벳과 아마존 등 주식을 대거 매입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랠리가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기존 입장을 바꾼 겁니다. 특징적인 것은 최근 중국 시장이 좋지 않음에도 알리바바나 징둥닷컴 등 중국의 빅테크 종목도 함께 매수했다는 점입니다. 대가들의 포트폴리오를 이처럼 살펴보니 시장의 주도주, 그 안에서도 AI 키를 쥐고 있는 종목들로 타겟을 좁혀볼 수 있습니다. 이후 발표되는 매크로 지표에 따라서 이 주도주들이 추세가 꺾이지 않는지 위주로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글로벌 비즈입니다. 오늘은 독일의 데이터 센터를 세우는 마이크로소프트와 미국 반도체 설계업체 알티움을 인수하는 일본 반도체 기업 르네사스, 제미나이 1.5를 공개한 구글 소식입니다. 인공지능 분야 선두주자 마이크로소프트가 앞으로 2년간 33억 유로를 들여 독일의 데이터 센터를 설립합니다. MS가 독일에 진출한 지 40년 만에 있는 최대 규모의 단일 투자인데요. 현지 시간 15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브래드 스미스 MS 부회장은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만나 투자금이 MS의 AI와 데이터 인프라 용량을 2배로 늘리는 데 쓰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데이터 센터 설립 외에도 최대 120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도 투자 계획에 포함돼 있습니다. 한편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AI 상용화로 급증하는 데이터 처리 용량 확보를 위해 최근 유럽에 집중 투자하고 있습니다. MS는 지난해 11월에 영국 투자 계획을 밝혔으며 구글도 지난달에 영국의 데이터 센터 설립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일본 반도체 대기업 르네사스 일렉트로닉스가 미국 전자회로 설계업체 알티움을 인수합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현지 시간 15일 르네사스가 60억 달러의 알티움을 인수하며 올해 관계 당국의 승인 절차를 마치고 알티움 주식을 모두 취득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르네사스는 자동차와 산업기기에 사용되는 반도체를 생산하는데요. 2017년부터 미국과 영국 반도체 기업을 잇따라 인수하며 경쟁력 강화를 추진해왔습니다. 알티움 인수를 통해 설계 효율화, 생산성 향상을 모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글이 자체 개발한 거대 언어 모델인 제미나이의 업데이트 버전 제미나이 1.5를 공개했습니다. 현지 시간 15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제미나이 1.5는 현재 최고 성능인 제미나이 1.0 울트라 수준의 성능에 더해 한 번에 입력할 수 있는 데이터 크기가 늘었습니다. 따라서 개발자들은 제미나이 1.5를 사용해 최대 1시간 분량의 비디오, 11시간의 오디오 혹은 문서에 있는 70만 개 이상의 단어들을 다룰 수 있는데요. 오픈 AI의 챗 GPT 등을 포함한 최신 AI 모델들보다 훨씬 더 많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글은 제미나이 1.5가 아직은 완벽하지 않다고 언급했는데요. 성능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아직 실험과 연구 단계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엔비디아 칩 기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 람다가 15억 달러의 회사 가치를 평가받았습니다. 현지 시간 15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람다는 해당 가치 평가로 새로운 펀딩에서 3억 2천만 달러를 모금했습니다. 람다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위한 더 많은 GPU를 지불하고 더 많은 직원을 고용하는 데 자금을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람다는 엔비디아의 고급 GPU를 먼저 공급받는다는 강점을 가진 회사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대형 클라우드 업체보다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메타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광고하는 소규모 기업들이 애플의 수수료를 피할 수 있는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현지 시간 15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메타는 회사들에게 iOS 버전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 아닌 웹 브라우저를 통해 부스트를 구입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부스트 포스트는 메타가 기업들에 제공하는 상품인데요. 메타의 광고 도구의 캠페인 없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과 같은 앱에서 콘텐츠를 홍보하려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애플이 2022년 발표한 새로운 정책은
광고주들이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활성화하기 위해 부스트를 지불할 때마다 인앱 구매를 하도록 요구하는데요. 이때 앱스토어 운영자 애플에게 30%의 추가 서비스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메타는 광고 수익의 일부를 애플에 뺏기게 될 수 있기에 해당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장 이슈들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어제 가장 컸던 이슈는 아무래도 비트코인 가격의 급등이 아닐까 싶은데요. 가상자산 관련주가 이와 관련해서 훨훨 날고 있습니다. 어제 비트코인 가격이 2021년 12월 이후 2년 2개월 만에 시총 1조 달러를 탈환했습니다. 전 세계 자산 시가총액 10위로 올라섰는데요. 이제 비트코인 시가총액은 11위인 버크셔 해서웨이나 13위 TSMC, 14위 테슬라보다도 큽니다. 오늘도 고공행진을 이어갔죠. 오전 7시에 업비트 기준으로 7,047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를 통해 자금이 계속 유입되고 있는데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얼마 전에 10,000개가 넘는 비트코인을 새로 편입하기도 했습니다. 또 비트코인 공급량이 절반으로 줄어든 반감기가 4월로 예정된 가운데 공급이 줄면 가격이 더 오를 거라는 기대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비트코인이 연일 오르면서 관련주도 급등했죠. 우리기술투자와 하나투자증권은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각각 26%대, 15%대 상승했는데요. 개인이 지난 이틀 동안 우리기술투자를 70억 원 넘게 매수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갤럭시와 머니트리가 11% 넘게 오르는 등 가상자산 관련주의 흐름이 좋았습니다. 최근 정부가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를 발표했었죠. 의료계에서 거센 반발이 일어났고 집단 행동을 본격화할 조짐이 보이자 정부가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어제 전공의들이 의대 정원에 반대해서 집단 행동에 돌입할 경우 비대면 진료를 전면 확대하고 진료보조 간호사들의 역할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모두 의료계의 반대가 심한 정책들인데요. 이렇게 정부가 원격 진료 확대를 거론하자 비대면 진료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라이프 시멘틱스가 상한가로 마감했고요. 인성정보 8% 이상 올라 4거래일 연속 상승세 이어갑니다. 이외에도 비트컴퓨터와 유비케어, 케어랩스가 2에서 4%대 강세 보였습니다. 나이스 신용평가가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의 장단기 신용등급을 상향했습니다. 두 회사 모두 장기 신용등급이 안정적이라는 뜻의 A단계로 조정됐고 단기 신용등급도 A2로 올랐습니다. 나이스 신용평가는 에코프로 그룹의 높은 실적 성장세를 근거로 들었는데요. 전기차 시장이 둔화하면서 일시적으로 실적 부진이 나타날 수는 있지만 오래가지는 않을 것이라며 연평균 20% 이상의 고속 성장을 예상했습니다. 한편 지난달 NCM 양극재 수출액이 회복세를 보였다고 전해졌는데요. 이렇게 어제 2차 전지 관련주의 흐름이 좋았습니다. 에코프로 약 2% 올라 63만 5천 원에 마감합니다. 2월 들어 주가가 반등하고 있죠. 에코프로 BM도 4% 가까이 상승했고 에코앤드림은 상한가로 직행했습니다. 주가가 이번 달에 벌써 100% 넘게 올랐고요. 신성 ST는 21% 넘게 급등해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국내 피부 미용 의료업계가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원텍과 클래시스 등이 호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후발주자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올해 IPO 시장에서 첫 조단위 대어로 꼽히는 뷰티테크 기업 APR이 내년에 의료기기 시장에 진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PR은 어제 일반 공모청약 흥행에 성공하기도 했죠. 피부 미용 의료기기 업종의 실적이 좋은 이유는 국내외 수요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K-팝과 K-드라마의 인기에 힘입어 K-뷰티까지 해외에서 주목받고 있는데요. 그럼 어제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하이로닉이 11% 이상 오른 가운데 클래시스가 슈링크 제품 인기에 힘입어 작년에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글로벌 탑티어에 진입했다, 계단식 성장의 정석이다 등 증권가의 평가도 좋은데요. 어제 9%대 급등했습니다. 또 원텍은 지난 8일에 작년 역대 최대 실적을 걸었다고 발표한 이후 연일 상승세 보이고 있죠. 어제도 5% 넘게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어제 기업 이슈들 살펴봤습니다. 참고하셔서 오늘 투자에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코스피는 내리고 코스닥은 올랐습니다. 하루 쉬어가는 분위기 속에 저 PBR주의 상승세가 한풀 꺾인 모습이었습니다. 저 PBR주로 몰려있던 수급이 다른 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지금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순환매 속에서 어떤 투자 전략 잡아야 할지 체크하시죠. 어제 코스피는 0.25% 내린 2613.80포인트, 코스닥은 0.69% 오르면서 859.21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이 10거래일 만에 팔자로 돌변했습니다. 81억 원 순매도, 여기에 기관도 493억 원 매도 우위 보였고요. 개인 투자자만 297억 원 매수 우위 나타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은 팔고 개인 투자자만 1,078억 원 매수 우위 나타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2차 전지 대형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호주에서 배터리 원료인 리튬 정광 8만 5천 톤을 확보한 데다 여기에 4680 원톤형 배터리를 이르면 8월부터 양산한다는 소식에 관련주들이 움직였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이 1.93% 올라 39만 5,500원, 포스코홀딩스가 1.73% 올라 44만 500원, 여기에 LG화학도 4.8% 강세로 종가 48만 3,500원이었습니다. 반면에 저 PBR주의 대표적인 종목이죠. 현대차와 기아는 2에서 3% 내림세를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도 에코프로 형제가 나란히 상승했습니다. 에코프로 BM이 3.9% 올라 25만 3천 원, 에코프로가 2.09% 올라서 63만 5천 원의 거래를 마쳤고요. 그 밖에 HPSP가 2.4%, 신성 델타테크가 2.9% 상승 마감했습니다. 환율은 어제 1원 40전 내리면서 1,334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현재 저 PBR주 열풍이 한풀 꺾인 분위기입니다. 어제 뚜렷한 주도주가 없이 순환매가 돌았는데 가장 눈에 띈 종목은 바로 카카오였습니다. 카카오가 지난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하며 주가가 8%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카카오의 4분기 영업이익이 1,89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연매출 8조 원, 전년 대비 14% 증가하면서 기업의 외형이 커졌습니다. 연간 영업이익은 좀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역대 최대 매출에 주가가 다시 2022년에 10만 원 선으로 올라갈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 증권가에서는 카카오를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면서 목표 주가를 상향했습니다. KB증권은 올해 경영 쇄신과 이익률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고요. 미래에셋증권은 이번 실적이 올해 서프라이즈의 예고편이라며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또 대신증권도 올해 실적 개선과 함께 주가가 우상향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KB증권은 카카오의 목표 주가를 7만 5천 원, 미래에셋증권은 8만 2천 원으로 상향했고 대신증권 같은 경우에는 7만 1천 원으로 유지했습니다. 카카오를 비롯해서 인터넷과 소프트웨어 업종의 반전이 이루어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 두도두가 없고 순환매가 돌고 있어서 이제 시장의 관심이 다음 주의 이슈들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체크 포인트들 미리 확인하고 대응하시죠. 다음 주에 굵직한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되고 또 새로운 기업들이 상장을 합니다. 현지 시간 22일에 엔비디아와 리비안, 루시드 등의 실적이 나오는데 이 해당 기업들의 실적 및 가이던스에 따라서 주 후반에 AI와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등 관련 업종의 주가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차 등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다음 주 22일에 K웨더, 23일에 이에이트와 코셈, 27일에 APR이 상장합니다. 최근에 신규 상장 기업들의 공모 성과가 우수했고 또 올해 상장한 기업들 모두 밴드 상단을 초과한 공모 가격을 결정한 만큼 이번에 상장하는 기업들 역시 분위기가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특히 어제 홈뷰티 기기로 유명한 APR 청약이 마감이 됐는데 약 14조 원의 뭉칫돈이 몰리면서 흥행에 성공한 만큼 상장 당일에 공모가 대비 4배가 상승하는 따따블 기대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APR과 더불어서 요즘 실적이 좋은 피부 미용기기 테마까지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 AI 기업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준 만큼 오늘 우리 시장에서 AI 관련주가 또 한 번 주목받을 수 있겠는데요. 저 PBR 쪽에서 나온 수급이 AI로 몰릴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네, 현재 시각 8시 22분 지나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에서도 라이브로 시청 가능하니까요. 우리 시청자분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또 실시간 댓글 참여도 가능합니다. 저희가 또 시간이 되면 틈틈이 봐서 여러분들의 생각까지도 네. 좀 파악을 하면서 좀 방송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그렇죠. 네. 네. 자, 뭐 미국 장은 역시 잘 가고 있고. S&P 500 지금 거래 기준으로 나흘 만에 또다시 사상 최고치잖아요. 네. 예. 그리고 무슨 뭐 재료가 나왔다 하면 하루에 뭐 60%, 70% 오는 종목도 뭐 미국에서도 허다하게 나오네요. 이 월가에서 가끔 쓰는 표현으로 멜트 업, 이 멜트 다운, 녹아내리는 네, 네. 것뿐만 아니고 멜트 업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요즘 또 시황을 가지고 그렇게까지 얘기하는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종목별로 레벨 보는 재미가 있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엔비디아는 730불 공방이 상당히 중요해 보이고요. 아, 그래요? 기술적으로. 네, 기술적으로 예. 굉장히 중요한데 뭐 며칠 전에 올라서서 740불대도 찍긴 했습니다만 요 공방의 끝이 어떻게 될지. 테슬라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교과서적인 역헤드앤 숄더를 만들더니 어제 또 확 6%대 급등했죠. 급등이 나오고 예. 뭐 그런 측면에서 또 이렇게 시장 보는 재미도 없잖아 있습니다만 어제는 우리 코스피 결국 마이너스로 전환하고 끝나니까 이런저런 네. 종목 토론방이나 사람들 모이는 데서 참 욕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니 최근에 보면은 그 왜 저 PBR 관련주라고 해서 외국인들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 말이 다시 쏙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뭐 외국인이 뭐 공격적으로 매도하는 정도까지는 아닌데 매수 규모가 이제 조금 급격하게 줄다 보니까 지수가 그렇죠. 좀 힘을 잃는 상황이고 예. 알아서 가겠죠. 오늘은 또 뭐 공모주로 가입시다. 올해 또 첫 코스피 입성을 앞둔 그러니까. 종목 오늘 APR 뭐 있잖아요. 오늘 자막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소개에서 APR이라는 종목이 많이 언급되는데 27일 상장하거든요. 네, 예. 그렇죠. 그 전에 그럼 저희 또 전략도 세워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 오늘 또 흥국증권 최종경 팀장님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더 팀장님의 저 미소는 항상 편안해 해주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뉴욕 증시 어떻게 보십니까? 그냥 계속 가겠습니까? 계속 간다는 의미보다는 저는 이번 주 같은 경우에 네. 그 1월 소매 판매가 예상보다 큰 폭으로 낮게 나오는데 글쎄요, 좀 어제 주목을 나온 하고 거.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게 참 재미난 부분이 소매 판매가 예상보다 많이 부진했기 때문에 금리가 인하가 될 것이고 그로 인해 재밌어질 거다라는 게 또 지금 그 기대감이거든요. 그래서 예. 저는 뭐 소매 판매가 뭐 좋다 나쁘다 이런 부분보다는 지금 네.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엔비디아라는 주도주가 있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 예, 그래서 아까 우리 시장과도 같이 이제 좀 비교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네. 우리 시장도 과거에 이렇게 막 코스피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할 때 항상 주도 섹터나 주도주들이 있었습니다. 그랬죠. 예,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저 PBR주들의 관심으로 저변을 깔아준 건 굉장히 좋은 현상이고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뭐 주도주라든지 주도 섹터들이 나오게 되면은 뭐 우리 시장도 뭐 시차를 두고 좀 더 좋은 분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어서 일단 전 미국에서 소매 판매가 줄어들고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나오는 부분은 좀 주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사실 뭐 엔비디아가 좀 쉬어가긴 했어도 반면에 그 엔비디아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종목들 있잖아요. 예. 뭐 ARM, 암이라든지 사운드하운드, 리커저 이쪽으로는 또 오히려 주가가 또 폭등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게 이제 주가 상승기에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아. 이제 주도주가 오르는데 사실 매일매일 계속 오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얘가 쉴 때 관련주가 오르고 그러게요. 또 이제 얘가 쉬면서 주도주가 다시 끌어오르고 이제 그런 게 이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게 전형적인 상승장의 패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예. 그리고 저기 소매 판매 조금만 더 우리 팀장님께서 뭐 이렇게 예의주시하신 것 같은데 조금만 더 이렇게 시사점이 있다면요. 일단 그게 예상치보다 크게 떨어졌다는 게 또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예. 저희 지난달에 비슷한 얘기 했었던 것 같은데 네. 이 친구들이 예상치인데 생각보다 많이 틀립니다. 그렇게 많이 틀릴 것 같지 않은데 그리고 뭐 0.8% 예상 자체를 잘못한 건가요? 약간 예상치를 발표하는 시점과 실제치가 나오는 시점에서의 그 경제 상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예. 항상 그래서 저는 이게 뭐 예상보다 적게 나왔다 많이 나왔다 그거보다는 예상치보다 사실 뭐 큰 폭은 아니지만 4배 정도 차이가 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까지 예상치가 틀릴 정도로 지금 잘 계산이 안 된다는 얘기일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보는 것보다 소매 판매가 안 좋다는 얘기는 지금 기대만큼 소매 판매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기도 또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보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진짜 금리 인하가 좀 앞당겨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예. 저는 사실 요즘 미국 지표 못 따라가겠습니다. 못 따라간다기보다도 지표 간에 상호 어떤 이 지표가 이랬으면 이 지표가 이럴 만해 하는 부분이 많이 무너지고 있어가지고
헷갈리지 않아요? 정말 예, 헷갈려요. 헷갈리고 예. 아니 또 뭐 어제 뭐 아예 어디더라?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인가? 네. 이거는 또 뭐 갑자기 좋아지고 네. 산업 생산도 늘고 그런데 또 소매 판매는 줄고 네. 뭐 이런 상황이라 가지고 야, 뭐 미국 지표도 예전처럼 이렇게 해석 자체도 그거 하고 심지어 아주 저같이 삐뚤어진 사람은 지표 갖고 장난치나 싶기도 하고요. 아, 그거는 원래 중국 쪽 아니에요? 사실 그래도 미국 쪽에서는 통계에 대한 신뢰성이 있는 편인데. 예. 너무 믿지 마십시오, 미국. 왜냐면 최근에 중국이 왜 청년 실업률이 워낙 안 좋아지니까 기준을 발표를 안 바꿨었잖아요.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기준 바꿨잖아요. 재학생을 빼버렸잖아요. 한때 미국에서는 얼마나 돈을 풀어제끼다가 너무 그 민망했는지 M3인가 하는 M1, M2까지는 발표하다가 M3라고는 좀 더 이렇게 광의의 통화량 그 지표 자체를 갖다가 미국이 발표를 안 해버려요. 아, 네. 네, 뭐 그런 식으로 하는데 아니 그 말씀을 주신 네. 김에 네. 그냥 시청자분들께 제가 네. 제가 알고 있는 그냥 그 저기 그 코멘트를 좀 드리면은 네.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데이터들이 너무 많아서 서로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언급하신 것처럼. 그리고 또 중국 시장의 데이터는 이게 또 중국 시장의 데이터는 굉장히 재미난 게 목표치, 예상치, 확정치가 동일합니다. 항상. 예, 목표, 예상, 확정. 목표치, 예상치, 확정치가. 예, 그게 두 시장의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아, 그렇죠. 여기서 그런 느낌으로 두 시장을 보시게 되면 아마 이해하시기가 더 좋을 것 같아요. 미국 시장은 데이터가 너무 많은 게 문제고요. 많아요. 실시간으로 많이 그렇죠. 발표돼요. 예. 중국 예. 시장은 예상치, 목표치, 확정치가 늘 같은 게 문제이고요. 예. 그 연초에 그 전인대가 양회 중에서 전인대에서 그 예전 같으면 리커창, 네. 지금은 리창 뭐 이런 경제 쪽에 총리가 나와서 우리 이런 올해는 이런 목표로 갈 거예요 하면은 그걸로 그냥 지표는 끝난 거 아닙니까? 그냥 그걸로 중국은? 가야죠. 예. 뭐 시장 안 간다고 중국 증권당국 수장도 교체했잖아요. 그러니까 예. 예. 뭐 이러나 저러나 돈만 벌면 되죠 뭐. 이 바닥에서는 또 마지막에 가면 늘 그렇습니다. 투자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전략. 네. 저희가 뭐 그런 측면에서 좀 길잡이 역할을 해드려야 되니까 시장 상황 좀 짚어보고 있는데 국내 증시 얘기도 좀 여쭤볼게요. 최근에 보면 이제 외국인 수급 사실 꾸준하게 좀 매수를 보여주나 싶었는데 그 매수 강도가 좀 약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동안 이제 저PBR 관련주라고 해서 좀 시장에서 소외됐던 종목들로 주로 매수하는 모습이었는데 이마저도 좀 주춤하고 있거든요. 네, 이거는 제가 해석하는 부분에 예. 대해서 좀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PBR주 얘기가 외국인 매수세, 매도세를 같이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가 왜 여태까지 저 PBR주가 인기가 없었는지를 먼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시장하고는 잘 안 맞아요, 저 PBR주가. 왜냐하면 저 PBR주는 무겁게 움직입니다. PER하고 PBR은 늘 이렇게 그 회사의 기업 가치를 대는 두 개의 이제 중요한 지표인데 네. 저는 우리 그 주니어들 교육할 때 늘 얘기를 해요. PER은 성장기 청소년의 키를 재는 거고요. 네. PBR은 몸무게를 재는 거기 때문에 둘 다 재서 이게 한쪽이 크거나 한쪽이 적었을 때 요거를 이제 맞춰서 성장하는 게 맞다라고들 얘기를 하는데 예. 키하고 몸무게로 비율을 키하고 할 수- 몸무게로 좀 비유를 하죠. 성장기 청소년에. 예. 근데 우리나라가 PBR이 이게 이제 청소년들이 자라날 때 키가 쑥쑥 크는 건 눈에 보이잖아요. 예. 근데 몸무게가 커가는 건 잘 안 보인다고요. 굳이 서로 얘기도 안 하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증시의 성질은 좋다고 그러면 이번 주에 다 올라야 돼요. 이번 주에 다 네. 올라요. 근데 PBR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예, 1년 동안 몸무게가 2배가 되면 그건 잘못된 건강이잖아요. 그렇죠. 예. 몸무게는 천천히 오르는 게 좋습니다. 네. 저 PBR주는 주가가 천천히 올라요. 외국인들이 이걸 아는 거죠. 아. 대한민국 시장에 갑자기 저 PBR주 광풍이 오르면서 몸무게가 너무 오르니까 이거는 지금은 아니야. 살짝 다이어트 했다가 또 다시 오르고 다이어트 했다가 오르고 이렇게 되는 게 맞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여태까지 우리나라의 저 PBR주가 인기가 없었던 거는 우리 시장하고 좀 성격이 안 맞았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균형을 맞아가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그냥 자꾸만 키만 커나고 자꾸만 이렇게 했던 시장인데 어느 정도 지금 몸무게가 따라오고 있기 때문에 좀 속도 조절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장기적으로 저 PBR주는 저는 지금도 굉장히 유효한 투자 기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뭐 2월 16일이니까 2월이 아직 좀 남아 있습니다만 열흘 남짓 남아 있습니다만 최상목 부총리께서 왜 월 초에 네. 이달 중에 그 기업 밸류 프로그램 구체적 방안을 발표하겠다 했지 않습니까? 네. 아직까지 뭐 언제쯤 그 공개될지는 뭐 들리는 얘기는 없으신가요? 예, 특별히 들리는 얘기는 없고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발표된 게 기업에 반영이 돼서 또 기업에서 또 구체적인 기업 밸류업에 그 실제적으로 이렇게 반영이 되는 시점이 네. 뭐 빨라야 6개월에서 길면 1년 단위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건 느립니다. 예. 네. 이게 상승에 대한 재료가 느린 재료인데
갑자기 주가가 이번 주에 다 올랐다? 이거는 이제 2보 전진했으면 1보 후퇴하고 이제 또 후에 또 2보 전진하고 이렇게 가는 방향이 맞는 거죠. 이게. 그래서 투자자분들 특히 저 PBR주라든지 기업 밸류업 관련된 요 테마에 대해서는 좀 긴 호흡으로 시장을 보시게 되면은 요거는 네. 오히려 굉장히 좋은 투자 기법이라고 저는 또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이게. 긴 호흡이요. 예. 그럼 외국인 매수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네, 생각하시나요? 맞습니다. 외국인의 그러니까 단기적인 매수는 아까는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PBR주가 좋긴 한데 이제 한국도 저 PBR주가 인기를 받는 건 좋은데 예.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오는 거죠. 예, 그러다가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다시 들어가고 쉬었다가 다시 들어가고 하는 게 훨씬 수익을 더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게 또 어떻게 보면 통상적이고 또 정상적인 시장 흐름이고요. 네. 뭐 원웨이로 일방향으로 계속 오르고 빠지는 그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또 네. 은근하게 올라가는 게 좋고요. 네. 예. 그런데 사실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은 올해도 국내 증시보다는 또 미증시가 더 매력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워낙 또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뭔가 좀 단기 테마로 접근하시는 분들도 많고 예. 미증시 같은 경우는 또 주도주가 있는 상황인데 국내 증시는 글쎄요, 제 느낌엔 아직 주도주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반도체 관련주라고 해도 뭐 초전도체, CXL, 네. 뭐 HBM 아니면 뭐 온디바이스 AI 이런 쪽으로 이게 뭔가 좀 순환매가 좀 빠르게 나타나는 양상이거든요. 미증시랑은 좀 달라요. 네, 맞습니다. 아까도 언급했던 것처럼 일단 우리 증시는 뭐 희망이 없는 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현재의 주도주가 없는 게 사실 살짝 아쉬운 예, 부분이긴 예. 하죠. 또 하나는 미증시 얘기를 주셨는데 우리가 조금 복귀를 해 보면은 네. 연초에 일본 증시 엄청 좋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때 생각하면은 또 이건 뭐 미국 증시고 우리 증시고 다 일본 증시 아니야? 뭐 약간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였는데 또 그게 또 그렇게 계속 그러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국내 시장 같은 경우도 이렇게 좀 고생하다가 어느 정도 금리 안정화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와 맞물리면서 또 이제 주도주 나타나면서 약간 좀 희망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 최 팀장님께서 우리 이 코너를 통해서 이렇게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단서를 달고 해주시는 말씀이 저는 굉장히 뭐 재밌고 들을 만한 게 많은데 말씀 주시는 김에 저 PBR뿐만 아니라 아니 지금 우리 거래소 발표에 따르니까 OECD 38개국 38개 나라 중에서 이 저평가로 따지면은 콜롬비아 다음으로 제일 낮대요. 네. 38개 가운데. 우리 증시 이 정도로 매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평소에 이른바 이 한국 증시가 이렇게 구조적으로 내지는 지속적으로 저평가받고 있는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시고 혹시 이렇게 또 업계분들하고 얘기하시는 중에 이거 개선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까? 사실 좀 개선점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네. 이게 문제점이라고 보고 있기는 해요. 우리 네. 시장 자체가 네. 전체적으로 좀 낮은 대우를 받고 있는 네. 건 맞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저도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거는 이제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깔려 있는 디스카운트가 이제 존재를 하고요. 근데 그게 이제 그렇게까지 크진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지정학적 리스크. 예, 지정학적 리스크가 기본적으로 좀 깔려 있는데 그거는 이렇게까지 높지는 않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아까 오늘 뭐 방송 서두에도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우리 시장의 성격하고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평가라는 얘기는 예. 실적이 잘 나오거나 자본 규모가 큰데 주가가 안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우리나라 시장 자체는 실적이 크거나 자본 규모가 큰 회사의 주가 상승률이 더 좋은 게 아니라 아직은 실적이 크지 않거나 아직은 자본 규모가 크지 않은 좀 기업들의 주가 상승이 훨씬 좋은 그 증시이기 때문에 그거를 종합해 보면은 저평가로 기록이 될 수 있습니다. 앞서 그 팀장님 말씀해주신 앞으로 키가 클 그런 맞습니다. 종목들로 예. 훨씬 더 관심이 좋아하시잖아요. 우리나라 증시에서 있다는 아무래도. 그리고 또 개인 투자 비중도 높고요. 예. 기관 투자 비중이 높은 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저평가가 많이 해소되는 부분이 있고요. 개인 투자 비중이 높은 증시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어느 정도는 맞는 얘기인데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해소가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어느 정도는 그냥 우리 증시의 특성이다. 예,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예. 그래요. 우리 또 최 팀장님 나오시면 이제 공모주 쪽으로 이제 그렇죠. 집중해서 한번 들어봐야 되겠는데 이번 주가 공모주 오. 슈퍼 위크였어요. 그래서 네. 이제 APR이 지금 올해 코스피 이제 입성을 앞둔 첫 번째 대여급 이제 기업인데 지금 27일 상장을 하게 되고 이게 지금 보니까 뭐 APR뿐만이 아니라 이번 주에 또 4개 기업이 지금 청약이 이어졌는데 사실 이번 달에 지금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줄줄이 청약 기다리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화면 관련해서 좀 설명을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예. 수혜 측 기준은 아니고요. 조 화면은 제가 저기 일반 청약 기준으로 달력을 그려왔습니다. 청약 그래서 기준으로. 예, 이번 주는 이제 어제까지 APR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네. 코셈 이에이트 K에더 어제까지 APR을 한 거고요. 다음 주는 일주일 쉬고요. 예, 그 다음 주부터 KNR 시스템, 오상헬스케어, D&D 파마텍, 뭐 사면 그다음에 IMBDX, 엔젤 로보틱스, 코칩 순으로 쭉 이제 청약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아래쪽은 3월달. 어우, 굉장히 많네요, 진짜. 예, 굉장히 많은 일정이 있죠. 예. 아니 지금 APR 아까 자막으로도 처리가 됐습니다만 청약 뭐 1000%가 넘는 것 같던데요. 네, 맞습니다. 이번 주에 일단 진행했던 코셈 E8 K에도 요 코스닥 1000% 3개 란다, 기업이 1000대. 네. 그 저기 청약 증거금이 6조 원 가까이 모였고요. 이 K웨더는 저희 날씨할 때 나오는 맞아요. 그 K에도 맞습니다. K-웨더. 그 K웨더. 예, 그 K입니다. 저희 날씨 프로그램 정보를 사이에 제공하는 날씨 나오잖아요. 고요. 그 다음에 어제 그제 진행한 APR이 전부 14조 원의 청약 증거금이 14조. 예, 그러니까 이번 주만 20조 원이 시장에 모인 거죠. 와. 그 돈들이 어디서 나왔지? 와우. 네. 예. 개인 증거 개인 기관 같은 경우는 거의 2,000곳의 기관이 1,900여 개 기관이 수혜책에 참여했기 때문에 거의 다 들어왔다고 보고요. 네. 개인 경쟁률도 어저께 각각 1,000대 1 넘게 1000대 1. 예. 이게 어느 정도인지 비교를 해보면 지금 화면에 나오잖아요. 지금 청약 경쟁률이 1113대 1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보니까 지난해 두산 로보틱스 있잖아요. 네. 그 당시 일반 청약 경쟁률이 524대 1이었어요. 엄청 그럼 경쟁률이 뜨겁다라는 거잖아요. 네, 경쟁률이 뜨거웠고요. 다만 이제 저 숫자 같은 경우는 저는 뭐 1,000대 1이다, 2,000대 1이다 그거는 그렇게 크게 이렇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뭐 어차피 100대 1만 넘어도 다 흥행에는 성공한 거기 때문에요. 네. APR 같은 경우는 작년에 두산 그러면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받는 물량이 적어질 수 있는 거죠. 받는 물량이 적어질 수 그러니까요. 있죠. 예, 저 그거는 균등 배정 주식수 0.06주. 잘못하면 못 받는단 말입니까? 그렇죠. 그 균등 배정 같은 경우는 공모 청약 금액의 5배를 청약을 하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균등해서 한 주 정도는 준다는 건데 그분들 중에 0.06 주니까 아마 저게 6명, 7명 중에 1명 정도만 배정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균등 배정 자체도. 예. 굉장히 적은 거죠. 예. 그리고 증거금 자체는 어떻게 봐야 돼요? 증거금이 보니까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가 33조 규모였고 맞습니다. 지금 이게 APR은 예. 그 관점에서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일단 그 증거금 같은 경우는 전체 회사가 모집하는 금액, 그러니까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 한 4천억 원 전후 정도 됐었거든요. 공모 네. 그 금액이. 예. 근데 APR 같은 경우는 전체 다 해서 공모 예정 금액이 800억 원대이기 때문에 공모 금액 자체가 작죠.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파는 물건 자체가 적은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석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네. 물건 자체가 적다 보니까 그만큼 또 경쟁률이 높게 나온 또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어떤 기업인지도 좀 설명을 해주세요. 사실 어제 또 보니까 때마침 뭐 클래시스라든지 그 뷰티 미용 의료기기가 네. 최근에 주가가 또 들썩이고 있거든요. 근데 맞습니다. 이 기업도 뷰티 디바이스 쪽인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일단 APR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홈 뷰티 디바이스입니다. 홈 뷰티 디바이스. 예, 홈 뷰티 디바이스. 그러니까 그 방금 언급하셨던 의료기기들은 예. 피부과에서 사용하는 그러니까요. 피부과 장비들이고요. 레이저 장비. 맞습니다. 예.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뭐 알프라든지 여러 가지 뭐 그게 있죠. 지금 그쪽까지는 아직까지 사업을 안 하고 있다. 예. 여기는 이제 홈뷰티. 홈뷰티고, 현재는 홈뷰티만 하고 현재는, 있습니다. 홈뷰티 디바이스 뭐 독보적인 1위 기업이고요. 아 그래요. 예, 이거는 이제 피부과나 에스테틱 샵에서 받아야 되는 피부 관리를 집에서 스스로 이 작은 기계로 이렇게 셀프로 하는 거죠. 지금 화면에 나온 화면에 나오는 저런 저런 겁니다. 방식으로 하는 기기이고요. 네. 사실 경쟁 제품이나 경쟁사는 굉장히 많습니다. 와 근데 저렇게 네 가지 종류로 구성이 되어 저는 있나 처음에 뭔 저렇게 전기면도기가 저렇게 예쁘고 작아져서 싶었습니다. 네. 그게 아니네요. 전기 명동이 아니라 전기 피부 관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콜라겐 생성 촉진기제. 예. 그래서 집에 한 대씩 이거를 두고 피부를 관리하다 보니까 워낙 편리하기도 하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게 효과가 좋다 보니까 지금 뭐 시장에서 지금 이 APR 같은 경우에 국내 시장 점유율이 30%가 넘는 상황인데요. 사실 체감으로는 전 더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출도 하고요. 수출 굉장히 좋은 그 지점이고요. 국내 시장에서 독보적으로 1위를 하고 있는데 이미 2023년 기준으로 수출 비중이 37%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이나 중국, 미국 시장에서 지금 많이 팔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올해 이후에는 또 유럽이나 중남미, 동남아 지역으로 글로벌 진출 더욱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연간 뭐 현재 뭐 매출이나 영업이익 규모는 대충 어느 정도 되는 회사입니까? 2023년 기준으로 요게 이제 확정치는 아니고요. 네. 회사가 이제 예. 마지막 증권신고서에서 이제 그 가이던스를 공시한 부분이 5,200억 원 매출액에 1,000억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얘기를 했고요. 네. 예, 5천억 매출액에 1,000억 원 영업이익. 그리고 2024년 같은 경우는 저는 8천억 매출액에 1,6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전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화면 하단 저분이 그 CEO인가 봐요. 아, APR. 네. 근데 88년생 뷰티업계 송중기. 저는 본명은 송중기는 아니시고요. 아니. 살짝 보시면은 외모가 살짝 닮으셨어요. 본명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 아니, 저는 지금 송중기신가 싶었어요, 얼핏. 예. 화면 보고. 살짝 닮으셨습니다. 실제로. 예. 아, 예. 그러니까 야, 근데 지금 매출 작년 기준으로 매출과 영업이익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 국내에서의 밸류에이션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 바람만 잘 타면 이거 1조짜리 회사도 되겠는데요. 아, 이번에 이거 반어법입니다, 네네. 팀장님. 공모 또 예. 이거 오해 소지를 살라. 아, 네네. 뭐 이익도 못 내고 매출도 시원찮은 데가 뭐 우습게 1조를 노리고 하는 데가 우리 K증시라서. 예, 그렇죠. 예. 네. 아니, 그 되게 좋은 지적이시고요. 네. 또 제가 이제 앞으로 계속 얘기할 부분하고 맞닿아 있긴 한데 이번에 공모가 25만 원 기준으로 회사의 시가총액은 1.9조 원입니다. 예, 1.9조. 그러면 거의 상장과 동시에 2조짜리 회사가 되네요. 네, 그러니까 1.9조에 상장을 하게 되는 거고요. 아까도 언급했지만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이 1,600억 원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1.9조 원 자체는 기업 가치가 뭐 전혀 아깝지 않다, 높은 편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매출 성장 자체가 가파르다 보니까 예, 워낙 가파르기도 예. 하고요. 또 기억하시겠지만 이 의료기기라든지 홈뷰티 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은 또 PER 배수를 받는 업종이기 때문에 예, 과거에 뭐 상장했던 뭐 의료기기 관련된 업체라든지 피부 미용 의료기기 업체들의 목표 PER을 봤을 때 저는 뭐 시가총액 1.9조는 전혀 높은 시총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이 공모가가 25만 원인데 이게 그 희망 밴드 있었잖아요. 네네. 이게 상단보다 훨씬 높은 가격이었던 거. 네, 맞습니다. 한 이게 15%에서 20%. 상단이 20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한 20%도 높은 그렇죠. 가격이에요. 25% 정도 높게 나온 예. 거고요. 이게 좀 높은 편입니다. 사실 올해 계속해서 지금 10개 정도의 기업이 수혜측을 진행을 했는데 올해는 10개 모두 다 공모가, 희망가 상단을 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 예, 그러니까 올해는 IPO 시장이 굉장히 좀 뭐랄까 이렇게 좀 뜨겁네요. 뜨겁다고 봐야 되고요. 저는 이 공모, 희망가 상단을 넘길 때 이 투자자분들한테 그 말씀을 드리죠. 상단을 기준으로 몇 %를 올랐냐. 네. 방금 질문 주셨던 것처럼 APR은 상단을 기준으로 25%가 넘었다. 네. 이렇게 계산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고요. 예. 올해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17% 초과하고 있습니다. 예. 낮은 가격이 8.1%였고요. EAT입니다. 예. 가장 높은 가격은 이닉스였습니다. 27%. 네네. 예, 그러니까 APR이 25% 초과니까 좀 높은 편에 해당이 되는 거죠. 왜 이렇게 높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IPO 시장의 관심 폭증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그 해에 상장했던 기업들 중에 공모희망가 상단을 넘어간 기업들의 그 초과율을 제가 평균을 내봤더니 네. 2021년이 11% 나왔고요. 네. 2022년도 11% 나왔고요. 2023년이 15%로 올랐다가 지금 현재 17%까지 더 올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그만큼 IPO 쪽으로 투자자들 관심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네, 거예요. 관심도 많아지고 또 상장하고 나서 공모가 대비 주가 상승률도 높다 보니까 조금 비싸게 사서라도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표현이 되는 거죠. 그렇죠. 공모가가 25만 원이고 이게 따따블 4배까지 간다라고 하면 상장 당일 100만 원까지 간다고 하니까 이게 지금 수익률 측면에서 그럼 엄청나죠. 그건 한 8조짜리 회사가 되나요? 아, 와우, 따따블 가면. 방금 그 말씀을 제가 좀 오늘 좀 말씀을 좀 네. 드리고 네네네. 싶은데 네. 뭐냐면은 그 세간의 관심사이기도 하죠. 아, 그러면 이렇게 인기도 많고 예. 좋은 회사면은 상장하고 따따블이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지금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예. 따따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예.
공모 기준가 대비 제가 시가총액 1.9조로 상장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게 첫날 4배가 되면 시총이 7.6조입니다. 예. 76조인데 예.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어저께 종가를 적어왔어요. 예. 아모레퍼시픽이 어저께 7.3조 나왔고요. 예. LG생활건강이 5조 원 나왔습니다. 네. 와. 제가 APR을 굉장히 자신 있게 추천드리는 기업은 맞는데 네. 아모레퍼시픽보다 시가총액이 클 수는 없습니다. 예, 이거는 우리 저기 뷰티업계 송중기 대표님이 들으셔도 섭섭해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요즘에 아무리 아모레퍼시픽이 저기 좀 이렇게 단기적으로 좀 실적이 조금 재미없다고 할지라도 이번 달에 상장한 기업이 하루 만에 아모레퍼시픽보다 시총이 높아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은 이거 뭐 공모를 받으신 분들이나 특히 상장 첫날 쫓아가시는 분들은 요거는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은 지난해 연말에 그 DS 단석 있잖아요. 네. DS 단석 같은 경우가 이제 그날 상장하고 나서 보니까 그 당시 따따블이었어. 제가 기억하기로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4배까지 갔고 아무래도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단기에 차익 실현하고 나오겠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하신 분들이 좀 많았던 것 같은데 어제 종가가 20만 7천 원이었단 말이죠. 네. 그럼 그 사이 시세를 봤을 때는 상장 직후에 올랐다가 계속 주가가 쭉 내리막인 걸로 보여지거든요.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시장이라는 게 이렇게 상장을 해서 자기의 본질 가치를 찾아가는 과정인 거는 맞지만 상장 첫날부터 4배가 됐다가 이렇게 반으로 다시 줄어드는 거는 몇 조 원짜리 회사들에게는 너무 이렇게 좀 그 변동폭이 크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 시장이 어느 정도 선진 금융시장이라는 좀 자부심이 있으면은 이런 변동폭 자체가 좀 오히려 낮게 나오는 게 좀 더 좋은 모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DS 단속도 그렇고 저기 금년 들어서 이렇게 뭐랄까요? 솔직히 뭐 이 IPO 쪽에서는 그랬지 않습니까? 청약 받고 받은 다음에 첫날 우리는 지금은 이제 뭐 따따블 얘기를 합니다만 작년까지만 해도 뭐였죠? 그 따따블 이전에 뭐 그러고 나서 첫날 그렇게 해주면 바로 털고 나오느냐? 하루나 이틀 더 보고 털고 나오느냐 이 게임이었고 네. 이 와중에 왜 따라붙지 뭐 이런 얘기도 하기도 했습니다만 네. 금년 들어서는 이제 따따블 하면서도 그래도 쫓아가야 된다는 어떤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준 게 에코프로 모티부터 시작한 거 아닙니까 솔직히. 네. 그때 이후로 그 비싼 가운데에도 그러고도 계속 올라갔으니까 예. 파도도 자빠지기 전에는 또 한참 올라갔었어요. 네네.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금년에 IPO 쪽의 어떤 열풍 이걸 갖다가 하나 이렇게 배경이 됐다고 저는 보는데 네. 그러다가 이제 지금 뭐 우리 정민 앵커께서 DS 단석도 언급하셨지만 최근에 뭐 현대힘스라든지 네. 뭐 이런 것들 떠올려 보면은 그 부분도 그때 달라요 같아요. 네. 예, 그 언급하셨던 것 중에 굉장히 네. 중요한 전환점이 된 게 사실 에코프로머티가 맞아요. 그렇죠. 예, 근데 네. 시청자분들 지금도 기억해 주셔야 될 게 에코프로머티는 공모 희망가 밴드의 하단 가격을 확정받아서 들어왔습니다. 아 그래요. 가격 자체가 낮았어요. 아,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게 사인을 줬던 게 LS 머티리얼즈가 됐죠. LS 머티리얼즈는 상장 당시 시가총액이 1조 원이 안 되는 중형급의 주식이었습니다. 네네. 예, 이렇게 조원대의 시가총으로 들어온 기업들은 아니었어요. 네. 그리고 제가 이건 지난 방송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첫날 뭐 상한가를 기록한 기업들을 쭉 놓고 봤을 때 예. 그거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올라가 있는 기업들 현재 네. 거의 없습니다. 사실. 그래요. 뭐 진짜 LS 머티리얼즈라든지 몇 개 제외하고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따라서 저는 급등주를 쫓아가는 거는 정말 좋은 투자 기법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워낙에 이제 상장 당일과 그 상장 첫 주에 분위기가 좋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쫓아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거를 좀 이렇게 좀 자제하는 게 좋으시다라고 늘 말씀을 드리고 있죠. 네. 자, 지금 시각 8시 50분 지나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부터 확인해 보죠. 오늘 0.4% 상승이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로 봤을 때는 예상 체결 지수가 2,624포인트입니다. 코스닥도 0.69% 오름세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 지수 865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0.2% 소폭 상승 예상되고요.
되고요. 지금 호가에서는 73,200원, SK하이닉스도 0.8% 상승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5만 원이고요. LG 에너지솔루션이 1.2% 상승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40만 500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1%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81만 2천 원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가 0.8%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6만 2,5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자, 이 가운데 현대차가 0.2% 올라갈 걸로 보이고요. 지금 호가에서는 24만 500원, 기아가 1.7% 하락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11만 1,500원이죠. 셀트리온이 0.6% 상승할 걸로 보입니다. 예상 체결가 18만 3,700원이고 포스코홀딩스가 1.9% 상승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는 44만 9천 원, LG화학 상승 출발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48만 7천 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오늘 호가에서도 강세가 예상됩니다. 2.9%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26만 500원이고요. 에코프로도 지금 4% 상승이 예상됩니다. 어제도 2% 반등을 보여줬고요. 오늘 추가적으로 반등 흐름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예상 체결가는 66만 3천 원. HLB 보합 예상되고요. HPSP가 3% 약세가 예상됩니다. 호가에서는 6만 1천 원. 알테오젠 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셀트리온제약이 1.6% 상승할 걸로 보입니다. 지금 호가에서는 10만 4,500원이죠. 자, 엔캠 오늘 2% 약세가 예상됩니다. 최근에 2차 전지 관련주로 시가총액 순이익 좀 많이 올라선 기업인데 오늘 주가 같은 경우는 또 하락이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에서는 26만 6천 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17만 6천 원. 리노공업 지금 0.2% 소폭 하락 예상되고요. 신성 델타테크 3% 약세 예상됩니다. 호가에서는 12만 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6분여 가량 남았는데요. 일단 오늘 양시장 또 좀 상승이 좀 예상이 되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가 최근에 또 꾸준하게 매수하면서 시장 상승을 견인했기 때문에 네. 개인 투자자 매매 포지션 중요할 것 같고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이겠죠. 예. 그래요. 어떻게 보면 뭐 멜트업이 됐건 아니면 버블의 중간 단계 내지는 막바지를 향한 스퍼트가 됐건 아니면 대세 상승 중이든 유럽 좋고요. 미국 좋고요. 일본도 여전히 안 꺼지고 있고 홍콩 같은 경우는 중국은 놉니다만 홍콩은 열렸는데 홍콩도 반등 시도하고 우리만 못 갈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요. 네. S&P 500도 사상 최고치니까요. 네, 그렇죠. 일단 뚜껑 열어보면 알겠습니다만 이런 상황에서 체감 지수가 그렇게 높지 않은 건 조금 아쉬운 측면이 그건 있는 것 아쉽죠. 같아요. 예, 그래요. 아니 최 팀장님. 네. 아까 이렇게 스케줄을 보니까 다음 주는 비어 있습니다만 2월, 3월 할 것 없이 진짜 많은 상장이 대기하고 있는데요. 네. 대여급 예정돼 있다고 그 전에 말씀 주셨잖아요. 네. 우선 그 전에 저 정도 스케줄이면은 네. 미국이나 글로벌 증시에 비해서 우리나라에서 신규 상장주의 어떤 진입 비중이나 어떤 뭐랄까요 개수나 할 것 없이 즉 IPO 시장이 좀 이렇게 평균적으로 봤을 때 더 나보다 많습니까? 아니면 이 정도면은 신규 상장 적정한 레벨이다. 제 말씀에 질문이 제대로 전달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전달됐습니다. 예. 사실 나라별로 이 나라의 경제 규모는 어느 정도니까 네. 어느 정도의 IPO 개수가 적절하다. 예, 그거는 예. 사실 없어요, 숫자가. 네, 다만 네. 우리나라 시장의 시계열을 놓고 보면은 시계열. 2015년 이후에 매년 70에서 80개 사이의 기업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안 좋을 때는 70개 초반, 좋을 때는 80개를 상회, 연간 신규 상장 아하, 기업들이.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과거에는 적을 때는 40개, 50개까지 내려갔던 적도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2015년부터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는 70개에서 80개대의 밴드, 상장 기업수의 밴드는 저는 향후에도 유지되는 우리 시장의 체력이라고 보고 있고요. 예, 당연히 연간 상장하는 개수를 놓고 봤을 때 미국 시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훨씬 많고요. 예, 또 이렇게 좀 동남아 시장이라든지 이런 쪽은 좀 작은데 예. 재미난 건 개수보다도 또 어떤 기업이 상장하냐가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네. 예,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업종에 이제 여러 가지 기업들이 상장을 하고 있는 편이고요. 예.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좀 더 신성장의 산업들이 많이 상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약간 아직까지는 경제 규모가 크지 않은 동남아 시장 같은 경우는 공기업이라든지 그런 기업들이 또 상장을 또 많이 하고 있는 편이고요. 그래서 그거는 IPO 시장의 국가마다의 그 개수의 차이보다는 좀 성격의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올해 대여급
상장 예정이잖아요. 어떤 기업들이 예정이 되어 있나요? 예, 사실 이게 저희가 최근에 2, 3년 동안 대여급들이 워낙에 없어가지고 이제 네. 대여급들에 대한 의미가 조금 혼동되어 있기는 해요. 근데 원래는 이게 대여급이라면 단일 공모 규모가 1조 원이 넘는 기업들을 보통 저희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네. LG 에너지 솔루션 같으면 그런 거는 대여급 아닙니까? 그건 이제 초대여가 되는 거죠. 초대 월척. 예, 월척이 되는 거거든요. 혼자서 13조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네. 있는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하도 대여급들이 씨가 말라가지고 시가총액 1조 원을 대여급이라고 얘기들을 많이 그래요? 하십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러면 당장 APR 도 대여급 APR 대여라고 맞네요. 얘기를 예. 하잖아요. 어허. 공모자금이 이게 1,000억도 안 되는데 사실 예. 그렇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뭐 코스피 1호로 APR을 포함해서 현재 청약에 들어가 있는 게 플랜텍이라든지 특히 HD 현대마린솔루션이 상반기 내로 상장을 마칠 거라고 보고 있고요. HD 현대 마린 솔루션. 예, HD 현대의 계열사입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뉴스 나왔던 K뱅크나 서울보증보험 같은 경우는 작년에 철회한 이후에 올해 네. 이후에 재도전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아. 예, 그다음에 이제 아직까지 뭐 한 번도 명함을 내밀진 않았지만 IPO 시장에 LG CNS라든지 이런 또 대기업의 계열사들의 상장이 또 예정이 되고 있고요. 또 최근에 상장 주간 계약을 맺어서 이제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는 토스의 비바 리퍼블리카라든지 아, 네. 그다음에 DN 솔루션즈 국내 공작기계 1위 회사죠. 예, 이런 회사들이 또 지금 상장을 올해 이후에 추진한다고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뭐 예, 투자자 입장에서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기업이 있을까요? 일단 투자자 입장에서는 현재 청약에 들어가 있는 회사들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상반기 내로 플랜텍이라든지 HD 현대마린솔루션의 상장이 뭐 이렇게 진행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기업들의 이제 증권신고서가 언제 나오고 시가총액이 얼마 정도로 공개가 되고 뭐 언제 또 청약을 진행하고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로 상장하느냐, 코스닥에서 상장하느냐 그런 거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아니면 회사 마음입니까? 회사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네. 근데 코스피의 상장 요건과 코스닥의 상장 요건은 꽤 많이 다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무조건 뭐 코스피는 큰 회사만 받고 뭐 이런 거는 아니고요. 네. 다만 상장 규정 자체가 코스피가 뭐 전체적으로 조금 더 보수적이고요. 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좀 코스피보다는 덜 보수적이지만 거기다가 이제 또 추가적으로 우리 코스닥 시장의 좀 약간 대표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 이제 특례 상장들이 또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지금 현재는 돈을 못 벌지만 미래에 많은 돈을 벌 거라고 예상되는 기업들은 또 코스닥의 특례 상장을 그 선택하는 경우가 파두가 많이 있죠. 대표적으로 그런 예, 파도도 그런 기업이었잖아요. 그 사례에 해당이 네. 되고요. 예, 우리나라 시장에서 코스닥 시장의 연간 40에서 50% 정도의 신규 상장 기업들이 특례 상장 물량이기 때문에 절대 적은 편은 아닙니다. 적은 편은 아니다. 예. 우리 지금 최 팀장님 말씀하신 보수적이다. 코스피 상장 기준이 코스닥에 비해서 보수적이다라고 네. 완곡하게 표현하셨는데 저 보수적이다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일단 예. 실적이 나와야 되고요. 기준이 좀 더 실적이 나와요. 까다롭죠. 예, 뭐 지난 3년간의 실적이 어느 정도를 넘어야 된다. 자본 총계가 어느 정도를 넘어야 된다. 이런 요건들이 세밀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예, 그래서 다만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다시 그 말씀드리지만 얘기를 저희가 개장하고 좀 들어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합니다. 네, 2월 16일 금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 상승 마감했고요. 특히 S&P 500 거래일 기준으로 나흘 만에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미국의 소매 판매가 부진하다라는 소식이 역으로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시기가 조금 더 앞당겨질 수 있다라는 기대로 이어지는 상황이었고요. 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최근에 계속해서 주가 고공행진을 이어오다가 다소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엔비디아가 또 투자한 회사들, 기업들 주가는 폭등하는 양상이었고요. 또 테슬라 주가도 많이 올랐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는 코스닥 또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오늘 양시장 출발 지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0.89% 올라갑니다. 호가보다 조금 더 탄력적으로 올라가네요. 2636포인트고 코스닥도 0.5% 올라갑니다. 863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0.4% 올라갑니다. 지금 73,400원, 73,300원. SK하이닉스가 1% 상승 15만 300원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이 2% 강세입니다. 40만 4천 원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9% 올라갑니다. 82만 9천 원. 삼성전자 우선주도 1% 상승합니다. 6만 2,700원이고요.
현대차도 0.6% 올라갑니다. 24만 1,500원이고요. 기아도 0.3% 상승합니다. 11만 3,900원. 셀트리온도 1% 가까이 올라갑니다. 18만 4,400원이고요. 포스코홀딩스가 2% 이상 올라갑니다. 45만 500원이고요. LG화학도 1.9% 상승으로 49만 3,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오늘 에코프로비엠이 지금 3% 상승 보여줍니다. 지금 주가는 사흘 연속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26만 1,000원이네요. 에코프로도 3% 강세로 65만 5,000원, 2거래일 연속 반등세 이어가고 있고요. HLB도 0.4% 올라갑니다. 6만 8,000원이고요. HPSP가 2.5% 약세로 6만 1,500원, 그리고 알테오제는 0.4% 상승합니다. 8만 7,900원이고요. 셀트리온제약이 0.8% 올라갑니다. 10만 3,700원이고요. 엔캠이 1.8% 하락하면서 26만 6,500원이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보합이고요. 리노공업이 0.4% 떨어집니다. 21만 6,500원. 신성 델타테크가 3.9% 약세로 11만 9,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또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섹터라든지 종목들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게 되면은 이제 의료 AI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갑니다. 글쎄요, 이게 뭐 의대 정원을 좀 확대하겠다라고 관련해서도 이게 연관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의료 AI 관련주들 지금 보게 되면 뷰노가 5% 이상 올라갑니다. 33,200원, 루닛도 7% 강세입니다. 62,600원이고요. JLK도 3.7% 상승하면서 15,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셀바스 헬스케어도 9% 강세 7,030원이고요. 그리고 인성정보도 14% 급등 중입니다. 그러니까 뭐 헬스케어 관련주들도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니드도 지금 7.6% 강세 중이고요. 딥노이드도 지금 3% 올라갑니다. 오늘 뭐 의료 AI 관련주 그리고 또 헬스케어 관련주들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밖에 오늘 보게 되면은 금융주들 흐름도 괜찮네요. 우리금융지주가 지금 2.5% 강세 14,460원이고요. 제주은행도 2% 상승합니다. 그밖에 KB금융도 1.6% 상승 66,200원이고 신한지주도 1.7% 상승합니다. 그밖에 지금 보게 되면 뭐 하나금융지주도 1.8% 올라가고요. 키움증권도 2% 가까이 올라가고요. 삼성생명도 상승 중입니다. 오늘 금융주들도 지금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밖에 시스템 반도체 종목들도 좋습니다. 텔레칩스가 지금 15% 급등합니다. 36,100원이고요. 네페스아크가 6% 강세 28,150원이고요. 그리고 지금 칩셋 미디어도 7% 강세입니다. 32,450원. 텔레칩스 뭐 지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한미반도체도 올라가고 DB하이텍도 올라가고요. 넥스트칩이 5% 강세 14,350원. 가온칩스도 2% 상승합니다. 오늘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들도 일제 지금 상승 흐름 보여줍니다. 의료 AI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도 올라가고 있고, 그러니까 사실 뭐 인성정보, 비트컴퓨터, 유비케어 이게 좀 비대면 원격 진료 관련주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성정보, 비트컴퓨터, 유비케어, 케어랩스, JLK 지금 모두 강세입니다. 비대면 원격 진료가 확대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원격 진료, 비대면 진료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9시 5분 지나가는데요.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삽니다. 지금 각각 302억 원, 447억 원 순매수고요. 개인 투자자는 731억 원 매도 우입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삽니다. 각각 506억 원, 51억 원 순매수, 외국인은 512억 원 매도 우입니다. 오늘 환율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환시장 개장 상황입니다. 지금 보게 되면 달러원 환율이 5원 하락한 1,329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환율 보니까 지금 1,330원을 지금 뚫고 내려온 이탈을 했네요. 예. 또 이렇게 왔다 갔다 울퉁불퉁거리면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제 소매 판매 나오면서 뭐 미국 국채 수익률하고 달러가 같이 이렇게 또 살짝 밀려주는 네. 그런 흐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도 지금 뭐 수출입 지표나 이런 걸 볼 것 같으면 환율이 막 위로 막 길길이 뛸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이게 막 급등 가자 하는 그런 그림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런 상황인데
뭐랄까 요즘 점점 이렇게 이 긴가민가 하면서도 자꾸 이렇게 지수는 올라가고 하는 그런 장이 올 것 같은 게 이 하방으로 배팅하는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꼬여요 포지션이. 아까 뭐 이렇게, 타이밍이 엇갈리면 예, 손실이죠. 굿모닝 마켓에서도 소개를 했습니다만 마이클 버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영화 빅쇼스의 주인공이기도 해서 예. 가끔씩 이렇게 하방 쪽으로 공매도 포지션 이런 걸로 이제 뉴스를 탑니다만 지금 나왔던 거는 이제 시차는 있습니다. 이제 예. 작년 말 기준으로 봤을 때 뭐 반도체 이런 섹터에 매도 쳤던 걸 갖다 이제 결국 접고 네. 손실 보고 진짜 접었겠죠. 그리고 이제 또 롱으로 돌아섰다고 했으니 그런 걸 볼 것 같으면은 금년 들어서 1, 2월에 저렇게 헐헐 날아가는 데는 저는 큰 손들이 또 쇼 포지션 접고 롱으로 졸았던 것도 작용했겠구나 싶은데 지금 현재 상황의 포지션은 어떤지는 또 알 수는 없죠. 그런데 이제 자꾸 이렇게 하방 배팅 하던 사람들이 이렇게 못 견디고 감아야 되는 그런 장이 자꾸 이렇게 시세를 이렇게 뭐랄까요. 불 꺼질만 하면 또 장장 넣어주고 캠파이어가 끝이 안 나네요. 지금 외국인도 그래요. 매매 포지션이 그러니까, 좀 예. 어제 보면 사실 이대로 또 다시 매도로 돌아서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오늘 보면 다시 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서 시장 몇 명 상승 이제 이끌고. 하품도 실실하고 이제 동도 틀 것 같으니까 들어가서 눈 좀 붙여야지 하는데 또 저 또 눈치 없는 막내가 또 나무 갖고 와서 또 불을 또 그러네요. 딱 그런 형국이네요. 그죠? 예. 네. 아까 우리 최 팀장님 그 하시던 말씀 마저 들어야죠. 그렇죠. 예, 마무리를 져야죠. 네. 아까 그 우리 코스닥하고 네. 코스피 그 상장 요건 말씀 주시면서 그래서 예. 일단 우리나라의 코스닥 상장 요건 같은 경우, 코스닥 같은 경우는 특례 상장 쪽에 대해서 좀 시청자분들 관심을 갖고 보시면 네, 좋을 네. 것 같아요. 네. 어찌 보면은 그러니까 1차적으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아니 회사가 지금 적자가 나고 있는데 회사가 지금 돈을 못 벌고 있는데 아니 그 회사를 상장시키면 어떡하죠? 또 이제 반면으로 보면은 네. 오히려 돈을 잘 버는 회사는 예. 자본시장에 있는 돈을 조달해줘서 그 돈으로 뭔가를 더 한다? 그거보다는 예. 현재 돈을 벌고 있지 않지만 성장성이 높이 예상되는 기업에 자본시장에 돈을 투입해서 예. 회사의 성장을 촉진시킨다?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자본시장의 더 성격에 맞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게 또 교과적인 어떤 자본시장의 네. 또 순기능이고. 그래서 우리나라 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의 일반 상장, 코스닥의 특례 상장, 그리고 뭐 더 넓게 얘기하면은 뭐 스펙이나 스펙합병 상장까지 해서 이렇게 좀 크기별로 회사의 성격별로 이렇게 좀 촘촘하게 상장에 대한 요건들이 좀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시장이다라고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생각보다 좋은 시장이라고 저는 늘 평가하고 있어요. 방금 말씀하신 기술력 있고 성장성도 있어 보이는데 다만 조금 현재로서는 자본이 부족하다. 네, 이걸 이제 상장을 통해서 네, 그렇게 해서 회사도 키우고 또 투자한 투자자들도 또 이렇게 부를 키워가고 굉장히 이상적이고 교과서적인 자본시장의 순기능이라 말씀드렸는데 네, 항상 순기능이 있으면 또 역기능이 있죠. 네. 내지는 또 어두운 면이 있는데 그동안에 또 그런 데도 많았지 않습니까? 그 알량한 기술력 내지는 알량한 어떤 스토리텔링을 가지고 뭐 조금 이렇게 떴다 싶으면은 바로 이렇게 엑시트하기 위해서 네. 초기 투자자들 후다닥 상장하고 소위 말하는 100년 기업이 없잖아요. 네. 몇 년 가다 보면 회사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우리 같은 경우는 언급하신 것처럼 뭐 자본시장 취지에는 굉장히 부합하는 좋은 제도인데 뭐 작년에 이제 뭐 그 특례 상장으로 상장한 기업들에 대한 여러 가지 또 부작용도 좀 있었죠. 예, 등등해서 올해부터는 실제로 특례 상장에 대해서 IPO의 그 심사는 굉장히 깐깐해진 상황입니다. 깐깐해졌다. 예. 그래서 올해 저희가 IPO 시장 분위기 좋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은근히 지금 1, 2월 동안 예. 청약이 아니죠. 저 청구서를 접수한 기업 중에 그 5개 기업이 예. 심사를 철회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물론 뭐 자진해서 타이밍상 철회하는 기업들도 있겠지만 네. 아무래도 더 깐깐해진 IPO의 심사의 영향이라고 저희는 또 분석을 하고 있죠.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1, 2월 예. 2달 동안 5개 철회면 꽤 많은 편이에요. 예. 그 앞서 저희 2월, 3월 지금 코스닥 상장 예정 기업인 좀 보게 되면은 예정 기업들이 지금 한 뭐 코스엠, 이에이트, K웨더, 뭐 오상 헬스케어 지금 보면은
오상헬스케어랑 이제 코칩 이 두 기업을 제외하고는 지금 다 특례 상장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증권신고서가 공개된 상장한 기업들 다 합쳐서 16개 코스닥 기업이 올해 진행 중에 있고요. 예. 이 중에 이제 6개는 상장을 완료했고 10개 기업의 절차가 지금 남아 있는데 지금 코센부터 그죠? 맞습니다. 예. 코센부터. 근데 10개 중에 8개 기업이 특례 상장이가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오상헬스케어랑 코칩을 제외하고 지금 다 특례 상장. 네, 맞습니다. 오상과 코칩 제외 전부 다 특례 상장입니다. 네. 예, 그래서 특례 상장 물량이 우리나라 전체 시장에 전체 코스닥 IPO 시장에 연간 한 40에서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16개 중에 8개다 많은 편이긴 한데 아직까지는 인라인이긴 합니다. 예. 이게 보니까 또 뭐 기술 전문 평가냐 아니면 사업 전문 평가냐 네. 이게 나눠져 있어요. 지금 저희 화면으로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 네. 이게 또 무슨 차이인지도 좀 알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술 전문 평가와 사업 전문 평가는 이게 좀 합쳐서 보시는 분들도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이게 기술 전문 평가다 사업 전문 평가는 회사의 좋은 기술을 이제 중요한 키워드는 외부 기관의 평가를 받아서 그 평가서를 기준으로 상장을 하는 거고요. 외부 기관의 평가. 외부 기관의 평가가 중요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사업 평가 같은 경우는 회사의 사업 경쟁력을 외부 기관의 평가를 통해서 이제 인증을 받고 상장을 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대부분의 특례 상장 기업들은 기술 전문 평가가 많고요. 회사의 기술을 지금 나오네요. 기준으로. 예. 그리고 이제 K웨더 같은 경우가 사업 전문 평가로 상장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절대적인 숫자는 기술 전문 평가가 많습니다. 특례 상장 쪽에서는. 네네. 예. 그런데 팀장님 또 소부장 특례, 유니콘 특례, 또 초격차 특례. 네. 많네요. 이런 건 또 어떤 겁니까?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게 이제 시청자분들도 조금 네. 이제 혼동되실 수가 있는 부분인데 우리나라의 특례 상장 제도는 딱 이렇게 있어요. 지금 방금 얘기했던 기술 전문 평가, 네. 그리고 사업 전문 평가, 그리고 테슬라 여건이라고 불리는 미익 이실현 기업, 이익 미실현 기업, 그다음에 이제 성장성 추천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언급하셨던 소부장 특례, 유니콘 특례, 초격차 특례 같은 경우는 기술 평가, 기술 전문 평가에 붙는 옵션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회사가 기술 전문 평가로 상장을 진행하는데 네. 외부 평가 기관의 평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외부 평가 기관 2군데에서 평가서를 받아와야 됩니다. 두 군데. 네, 그래서 성적표를 BBB 또는 그 이상, BBB나 A 이상의 성적표를 2개 받아와야 돼요. 근데 언급하셨던 소부장 특례, 유니콘 특례, 초격차 특례 회사라는 게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면은 네. 성적표를 하나만 받아서 제출해도 되는 제도입니다. 아, 예, 이거는 기존의 특례 상장 제도를 좀 더 간소화시켜주는 이런 옵션의 제도고요. 예. 이게 새로운 특례 제도나 그런 건 아니라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예전에 보면은 그 손실률을 10% 이내로 제한해주는 그 환매 청구권 네. 있잖아요. 그 D&D 파마텍 이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공모주 투자에도 만약에 손실 나도 10%인 맞습니다. 거고 예. 이게 다시 사주는 거잖아요. 네. 요거 그 좀 설명해 증권 주세요. 주관사가 주관사에서 사주는 거예요? 네,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특례 상장은 외부 평가 기관의 평가를 받아서 상장을 하는 기업들입니다. 네. 근데 아까 제가 언급이 나왔지만 테슬라 요건이라든지 성장성 추천은 외부 평가 기관의 성적표가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얘네는 의무적으로 환매 청구권이 붙습니다. 의무적으로. 예, 의무적으로. 그래서 3개월이나 6개월 동안 받았던 일반 투자자들이 손실률을 마이너스 10% 정도로 이렇게 확정되게 되고 그거를 말 그대로 증권사가 환불을 받아주는 제도죠. 근데 최근에 재미났던 거는 언급하셨던 K웨더나 D&D 파마텍은 의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장 주관사가 자발적으로 3개월의 환매 청구권을 일반 투자자한테 붙여놓은 경우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것도 굉장히 시장에 좀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왜 말씀드리고 그런 있어요. 걸까요?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거죠. 아.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에 특례 상장에 대해서 시장에서 야 이거 특례 상장 진짜 괜찮은 거라는 우려도 살짝은 있었잖아요. 네네. 예, 근데 그 우려를 이런 식으로 증권사가 이제 스스로 이제 돌파를 해 나가는 거죠. 아하. 예, 우려하실 거 없어요. 우리 거는 마이너스 10% 정도로 환불을 해드립니다라고 이제 딱 걸어놓는 거죠. 손실이 최대한 나봐야 10%입니다. 네. 이런 얘기니까. 팀장님 시간은 별로 없습니다만 저기 팀장님이 한번 전략 좀 듣고 싶은데 오늘 같은 날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현대차 이런 종목들이 빠져요. 네. 시장이 영 힘이 없네요. 예. 이러다가 또 뭐 오후 가서는 또 이거 거의 뭐 보합까지 가나 싶기도 할 정도인데 자 이게 진짜 지수 의미 없다는 말씀을 종목 투자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늘 나오는 얘기가 실제 공감이 됩니다. 이게 가는 놈은 가고 잘 가나 싶었다고 보면은 또 이제 막 여기저기서 매체에서 막 또 언급되다 보면은 또 이제 꺾여요. 저도 참 뻘쭘해지는 게 네. 어제
이 시간에 우리 한용희 대표하고 현대차, 기아 뭐 좋다 이런 얘기를 막 한참 하고 있는데 장 열리니까 털썩 밀리더라고요. 네.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근데 그 아니, 정도 뭐 얘기 주가 예측을 뭐 계속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네. 뭐 하기야 뭐 종목 추천하는 분들은 그래도 별로 안 창피하시던데 어쨌거나 지금 좀 전략을 한번 좀 세워주시죠. 저는 시청자분들한테 오늘은 그 전략을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뜬금없긴 하지만 전 저PBR주의 이슈가 끝나지 않을 거라고 아직? 봅니다. 아, 그래요? 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PBR주가 생각보다 너무 빨리 간 거예요. 예, 그래서 조정을 받고 네, 있는 거기 네. 때문에 저는 조정받을 때 저PBR주를 좀 관심 있게 더 이렇게 좀 들어간다? 저는 훨씬 좋은 전략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네.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요즘 시장에서 가장 핫한 재테크 정보 남들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셨죠? 손에 잡히는 재테크에서 꽉꽉 채워 알려드립니다. 네, 오늘은 나현석 자산관리사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재테크 소식 가져오셨나요? 네, 정부가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대 20만 원까지 전기요금을 지원합니다. 다만 지원 대상이 되기 위해선 몇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데요. 오늘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 지원 누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정부가 이제 소상공인에게 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라는 건데 이번 달 21일부터 신청 받는다면서요. 네, 중소벤처기업부는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 지원 사업을 오늘 21일부터 신청자 유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접수를 개시합니다. 공고일 기준으로 활동 중이어야 하며 연 매출액이 3천만 원 이하이고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가 지원 대상인데요. 주의 깊게 확인하셔야 할 점은 사업자 등록증상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어야 하며 사업 공고일 15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또한 중복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1인이 다수 사업체의 대표이더라도 한 곳만 신청이 가능하며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도 대표 1인만 신청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렇게 요건을 충족하는 분이라면 뭐 당연히 신청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디에서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는 21일부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점.kr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경우 가까운 소상공인진흥공단 지역센터 방문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신청 접수 개시 후 첫 4일간은 접속자의 분산을 위하여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정보는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자영업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 또 한전과 계약을 어떻게 맺었는지에 따라서 지원 방식도 다르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한전 직접 계약자와 비계약자로 나뉘어 지원 방식이 구분되는데요. 한전과 전기 사용을 직접 계약하는 소상공인은 신청 이후 사용하는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직접 계약한 소상공인이 한 달에 10만 원의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쓰게 되면 신청 이후 첫 달과 두 번째 달에 각각 0원으로 차감된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게 되겠습니다. 직접 계약자의 경우 신청자 편의를 위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대상자를 확인하여 문자 메시지로 통보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오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2개월간 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비계약자의 경우에는 지난해부터 신청 이전까지 사용한 전기요금에 대한 환급 방식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사업장용 전기야공 여부서 요금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시어 3월 4일부터 5월 3일까지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전기요금 지원금 이제 신청한 분들 그러면 얼마가 지나면은 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네, 직접 계약자의 경우에는 신청 후 3주 정도면 차감된 고지서를 받아보실 수 있을 전망이고요.
비계약 사용자의 경우 환급까지 약 한 달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집값이 2차 하락기에 접어들면서 매수자, 매도자가 모두 눈치 싸움이 치열합니다. 조건이 좋은 정책적 금융상품도 보이고 은행권 금리도 하락하면서 지금이 적기인가 싶기도 하고요. 또 앞으로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도 느껴진다고 합니다. 게다가 전세값이 또 크게 오르면서 매수 고민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저희와 함께 부동산 시장 한번 살펴보시죠. 도시와 경제 송성윤 대표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안녕하세요. 오세요. 네. 예. 먼저 부동산 시장 전반 한번 살펴봐야 되겠는데 이 어느 쪽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정치도 요즘 다 하는 얘기가 뭐 섹터별, 종목별 차별화 뭐 내지는 조금 온도차가 있다 그러는데 아마 이게 서울 수도권하고 지방하고 또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송 대표님 이 전국적으로 거래 절벽이 심하다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네, 거래에 대한 그 절벽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거래가 일반적으로 보면은 가격의 선행 지표로 삼는 경향성도 그렇죠.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래량이 떨어져서 그런지 전국에 있는 아파트 값은 한 12주째 그 하락을 하고 있고요. 서울의 아파트도 한 11주 정도가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락폭의 이제 높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한 0.04% 정도 감소한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낙폭은 좀 축소가 되고 있다. 하락세는 좀 둔화는 되고 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예. 네. 그리고 서울에서는 이제 그 서울과 수도권 같은 경우가 0.03, 그다음에 수도권도 0.04% 정도 하락을 했는데요. 이 하락한 상황에서 거래량이 늘지 않는 거는 이 하락의 폭이 좀 그 높이가 좀 낮아졌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렇다면은 그 집을 갖고 있는 그 집주인들 같은 경우도 시장에 물건들을 내놓는데 그 소위 말하는 그 매물이라고 그랬죠. 예. 매물이 그 호가를 높인 그 매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예. 근데 지금은 그 수요자들 같은 경우 그렇게 높은 가격에는 잘 쫓아가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팔려고 하는 사람들은 예전보다는 시장이 개선됐기 때문에 가격을 좀 높게 올리고 그 집을 살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낮은 가격에 그 계약을 좀 체결하고 싶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래가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지금 1월에 서울의 아파트 거래가 한 1,900건이 좀 넘는 수준이에요. 네. 근데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작년에 한 3,000건대 대비했을 때는 여전히 좀 그 낮은 수치고요. 다만 작년 한 1월을 기준으로 본다라면 그때는 1,000건보다도 미치였으니까 한 2배가량 높은 정도의 그런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뭐 조금 하락이 있다라고 해도 그 급매물 중심에서 시장이 거래되는 건 아니어서 아마 이렇게 급격한 그 하락은 좀 나타나지 않지 않을까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서울 분위기는 좀 다른 것 같은 게 설 연휴 끝내고 좀 거래량이 늘 거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는데 네. 일단 1월 달 거래량 놓고 봤을 때는 좀 전달에 비해서 늘은 것 같거든요. 네, 1월에 지금 서울의 거래량이 한 2,000건은 넘어섰어요. 네네. 한 2,023건 정도 나오는데 지금 이제 1월에 나와 있는 게 조금 더 그 추계를 하게 된다라면은 뭐 한 그 3,000건도 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도 그래요?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지금 아직 날짜가 좀 네, 남아 있는 네. 그런 상황이니까. 그리고 이런 경향성들을 본다라면 뭐 11월, 12월에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냐라고 할 때 정책 금리에 대한 그 역할도 있겠지만 뭐 투자 시장이나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시는 그 수요자들 같은 경우는 뭐 저도 뭐 투자 자문 같은 경우를 하다 보면 네. 이런 뭐 한 11월, 12월 정도면 투자나 내 집 마련을 그 한 내년으로 2월 시키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정 그 거래량들도 일정 부분 넘어왔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1월 10일 이후에 규제가 좀 완화가 됐잖아요. 그러다 예. 보니까 뭐 급매물 중심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가격들이 좀 빠진 곳들 중심으로 해서는 역시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자들이 요거 가격이 좀 낮아진 것 같다라고 하면은 거래가 좀 붙는 경향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지금 도봉구 같은 경우가 1년 동안 하락폭이 제일 낮았는데 역시나 여기서도 거래량이 좀 회복이 됐고요. 강남 상구에서도 송파가 제일 많이 빠졌는데 송파도 거래량이 139건에서 155건으로 늘어났어요. 그리고 뭐 특례 보금자리론이 끝나서 위축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뭐 신생아 특례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좀 출시가 되면은 뭐 2월 달부터는 거래량이 조금 더 회복되지 않을까. 다만 이런 뭐 시장 흐름 자체가 하락세도 가파르지 않고 상승세도 뭐 굉장히 뭐 가파르게 올라가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시장은 뭐 지금 정도 선 안에서 한 1분기까지는 좀 횡보 장세, 그다음 거래량은 한 2천 후반에서 한 3천 초반 뭐 이 정도 거래량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뭐 우리 일반적으로 대체적으로 뭐 우리 시민들 대부분은 그렇지 않나요? 뭐 집값 다 꼬박꼬박 저축해서 딱 현금 들고 가서 나 이 집 사겠어 하는 사람들 거의 없지 않습니까? 네, 다 그렇죠. 대출 끼고 네, 네, 네. 그렇게 가는데 그러다 보면 또 이제 금리 동향에 또 민감할 수밖에 네. 없고 이 주택담보대출 뭐 상승 폭이 이렇게 뭐랄까 이 속도는 좀 둔화되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가계 대출에 대해서는 네. 뭐 한 8천억 정도 증가가 되는데 예. 주택담보대출도 지금 한 4조 1천억 정도가 늘어났어요. 근데 상승폭이 좀 둔화가 된 거지 말씀하신 것처럼 그 상승하는데 그 금액 자체는 여전히 높다라는 수준으로 나타나고요. 특히나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도 뭐 지금 앞으로는 뭐랄까요? 뭐 금리가 좀 인하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들 그리고 예. 주택을 좀 사야겠다라는 그 생각들을 하면서 집을 좀 마련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도 나오고 있어요. 다만 아까 뭐 소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신 것처럼 이게 집을 사면서 금융에 대한 뭐랄까요? 뭐 금리에 대해서 민감도가 좀 높아지다 네. 보니까 이런 가계대출을 비롯해 가지고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가 1금융권에 대한 그 가계대출은 좀 증가를 하고 예. 2금융권에 대한 그 가계대출은 감소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금리가 좀 높다 보니까 예,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고요. 뭐 그래도 그 가계대출에 대한 그 지금 뭐 그 그래프를 보시면은 1월부터 6월 달까지는 굉장히 급격했잖아요. 그 급격한 거 대비했을 때는 그래도 예전보다는 좀 완만해졌다. 근데 높이 자체는 내려오진 않은 수준이기 때문에 역시나 뭐 가계대출에 대한 그 금액 비중은 뭐 여전히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보면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매물은 쌓이는데 올해 서울은 거래량이 늘고 있고 지금 서울 내에서도 보게 되면은 지금 지역에 따라서 뭔가 좀 편차가 크거든요. 결국에 양극화가 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네, 양극화가 커지고 있죠. 지금 예. 서울의 인구 같은 경우도 뭐 앞으로는 뭐 900만 밑으로 떨어진다라는 여러 가지 뭐 보고서들도 나오고 있잖아요. 결국은 이런 가격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고 소득이 집중되어 있는 곳들 중심으로는 역시나 뭐 가격의 그 격차가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서초구를 보면은 지금 서울시 평균이 12억 8천 정도 되는데 서초구가 지금 27억 정도가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맨 하단 쪽에 보면은 도봉구가 6억 한 2,700 정도 되잖아요. 가격의 이런 격차를 본다라면 한 5배 정도의 차이가 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산이라든지 지금 지역별로 요즘 뭐 경제 상황이 좀 불안하고 서울 같은 경우에 외곽 지역 같은 경우는 수도권의 주택 가격에도 좀 밀리다 보니 강남권에 있는 뭐 소위 그 경쟁력이 좀 높은 지역들로 그 선호세가 좀 몰리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서울 전역으로 봤을 때는 고가단지 중심으로 그리고 지역별로는 뭐 상품별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품도 뭐 신축이라든지 재건축을 통해서 향후에 뭐 개발 가능한 뭐 이런 상품들은 좀 가격에 급격한 상승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결국 또 이 뭐 집값이 어떻게 될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 임대 시장도 살펴야 되는데요. 네. 통상 그렇지 않습니까? 전세값 막 폭등하다 보면은 네. 뭐 이러니 그냥 사고 말지. 네. 조금 더 무리해서 네. 뭐 이런 영향도 있을 수가 있고. 최근에 전세값은 계속 오르는 중이라고요? 네, 전세값은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서울의 그 전세 가격도 0.05% 정도 상승을 했고요. 0.05 그렇게 네. 크진 않. 예, 맞습니다. 그래서 상승폭은 축소된 네네. 그 상황이고요. 작년 연말부터 뭐 지금까지 본다라면은 그래도 축소된 그 상승폭은 축소됐다라는 건 좀 다행스러운 내 집 마련하는 사람들 외적으로도 주택 시장의 임차 수요에 머무른 사람들한테는 좀 다행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지금 한 작년 5개월부터 전세 가격이 쭉 올라왔거든요. 네. 지금 본다라면은 성동구가 가장 높게 나왔어요. 지금 나온 것처럼 한 8.33%. 그다음에 송파구도 한 7.42%거든요. 지난해 5월부터 오른 그런 누적이다 보니까 지금은 좀 둔화세가 생기긴 했지만 5월 달부터 지금 올라온 수준으로 본다라면 이제 그때 이제 앞으로 그 전세로 들어가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누적된 변동률을 보면은 역시나 전세로 들어가는 것도 점점 부담스러워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세에 대한 이런 상승세가 늘어나는 거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계약갱신에 대한 그 문제점들, 그러니까 장기간 물량들이 유동이 안 되는 점들, 그리고 전세 매물 지금 주택 시장이 조금 불안정하다 보니까 매매 수요가 전세로 전이가 된 상황들, 그리고 오피스텔이라든지 빌라 시장들의 그 전세에 대한 그 불안 심리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그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전세 가격들이 조금씩 그 뭐랄까요, 좀 불안 요인의 그 잔불이 아직까지 남아 있다. 거기에다가 향후 금리까지 인하가 된다라면은 수요가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여전히 불안 요인으로 잠재가 되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제일 비싼 동네를 갖다가 예를 들긴 하겠습니다만 아까 보여주신 거 평균 매매 가격에 서초구가 보니까 27억 5천만 원 급이던데 네. 그 정도면 그러면은 네. 그 정도 시세면은 전세는 어느 정도 줘야 들어가 살 수 있습니까? 뭐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한 50에서 한 60% 정도라고 보시면 50에서 돼요. 60? 예, 그러면은 27억이라고 해도 뭐 한 12억에서 한 13억 정도 하는 그 정도 수준이 되지 않을까. 뭐 물론 신축 아파트 중심으로는 전세 가격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날 것 같고요. 네. 재건축을 아직 하지 못한 단지들, 재건축을 앞둔 단지 같은 경우는 건물이 좀 노후화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은 뭐 한 10억 이하 뭐 이 정도도 뭐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데 여전히 타 지역에 보면 뭐 도봉구가 아까 6억이라고 얘기했는데 거기에 전세 그 매매값보다도 전세값이 높으니까 예? 네, 그 도봉구에 있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좀 부담스럽긴 하죠. 뭐 특정 지역으로 들어가기에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 서울 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세가율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매매가와 전세가를 비교해봤을 때 격차가 되게 좁혀지는 건데 네. 이러면 사실 뭐 갭 투자 수요도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전세 계약하려고 하시는 분들 세입자 입장에서도 뭔가 조금 주의할 점도 있어 보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전세 가격이 그 올라가고 매매 가격은 또 떨어지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짧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 갭 투자라고 하는데 전세 가격은 올라가고 네. 매매 가격은 떨어지다 보니까 그 갭이 너무 짧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그 전세 가율 자체가 지금 한 66.8% 정도 되는데 66.8. 예, 그럼 거의 한 70% 정도가 되는 수준이잖아요. 지금 더 올라간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 뭐 매매 시장은 그렇게 흔들리지 않다라고 본다라면은 이게 한 70%까지도 될 수 있겠다. 그러면은 갭 투자나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세 사들이 매매를 선택하겠다라는 수요들도 늘어날 수 있다라고도 보여집니다. 다만 이런 전세값을 그 올리는 그 상승에 대한 우려는 있긴 하지만 이게 매매 가격은 그 오르면서 전세 가격이 쫓아가는 상황이 아니라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매매 가격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뭐 갭 투자가 일어난다라고 해도 좀 선별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의 전세가율이 한 50% 중반 정도나 초반 정도 되는 그런 수준이거든요. 네. 그 말은 전세 가격만 높다라고 하는 거는 오히려 매매 시장은 좀 바라보지 않고 전세만 머무르는 그런 시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전세가율이 무조건 높다라고 해가지고 갭 투자가 유리하다 뭐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전세 오르면 월세도 오르죠. 그렇죠. 아무래도 당연히면. 네, 전세에 네. 대해서 전세 가격이 뭐 예를 들면 한 5억에 사시던 분이 예. 전세가 10억 된다고 해서 한 번에 쫓아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감당 가능한 그러니까. 수준이 있을 텐데 예. 그러면은 한 6, 7억 정도로 올랐다 그러면 그 가격의 한 일정 부분은 준 월세 뭐 이런 아하. 형태 또는 뭐 준 전세 이런 형태로 수요자들이 좀 대처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번에 좀 분양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강남권의 재건축 단지 지금 분양 줄줄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네. 지금 보니까 서초구 메이플자이 네, 네. 청약에 이틀 동안 5만 명 가까이 신청했다. 이게 네. 뭔가 좀 로또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네, 예, 로또 기대감이 있을 수밖에 없죠. 지금 청약에 몰린 경쟁률 보니까 442대 1 정도 나왔거든요. 442대. 예, 뭐 흥행을 떠나서 뭐 대박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근데 여기 이제 그 당첨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큰 기대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게 강남의 입지도 좋죠. 거기에다가 시세 차익 기대를 해보거든요. 지금 49제곱미터 28가구 몰리는데 여기 한 15,000명 정도가 몰렸어요. 이거는 제일 뭐 많이 몰린 그 가구인데 약 한 570대 1 정도 나오는 그런 수준인데요. 지금 여기가 단지가 그 신반포 8, 9, 10, 11, 17차로 해가지고 규모도 크기 때문에 단지 구성도 좋고요. 지금 그러면 그 이수교차로에서
저 터미널 가는 그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신도시 그렇죠. 쪽은. 예, 그렇죠. 거기에다가 지금 원베일리가 그 입주하고 나는데 지금 시세들 대비했을 때 59제곱미터로 봤을 때는 한 10억 정도가 싼 수준이에요. 아, 예. 그러니까 지금 가격으로 보면은 17억 한 4천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거 보면 엄청 비싸잖아요. 예. 솔직히 일반 그 주택을 바라보는 사람 앞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원베일리가 10억이 이거보다 높다라고 하니까 더 새 아파트고 단지 구성도 좀 괜찮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추가 상승 기대감이 그렇죠. 있네요. 예. 일단은 아무리 못해도 완성되고 나면 이 가격하고 동일선상만 돼도 10억을 버는데 비슷하게. 예, 뭐 신축 들어가서 된다라면 더 오를 거라는 기대감까지 있다라면 더 오를 수 있겠죠. 그리고 이곳에 뭐 학군이라든지 뭐 교통이라든지 이런 잘 갖춰져 있다 보니까 뭐 사실 이거 뚜껑 열기도 전에 굉장히 좀 청약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뭐 얘기들이 나왔던 건데 그거 대비했을 때 뭐 여전히 뭐 인기나 흥행은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바꿔보자. 그다음 돈 그렇죠. 마련은 그때가 생각하자. 네, 그렇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뭐 여러 가지 뭐 규제 완화라든지 뭐 실거주 의무에 대해서 유예 또는 뭐 폐지 얘기들도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기대 심리까지도 발동을 한 것 같습니다. 다른 단지들도 네. 예, 지금 설 연휴 끝나고 큰 장 선다고 하잖아요. 네. 큰 장 선다라는 게 참 네. 어떤 의미인지 눈여겨볼 단지를 좀 알려주세요. 큰장 선다는 건 뭐 뭐 물량들이 좀 많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일단 장날 때 가면 물량들 많이 나오잖아요. 네, 시장 때 가면 네, 평소보다도. 큰장 서면. 네, 그럼 그 장처럼 서울에 지금 한 4만 7천 가구 정도가 분양 예정인데 전년 대비했을 때 한 2배 정도 수준이라면은 굉장히 뭐 큰 장에 섰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뭐 전매 제한이라든지 실거주 의무 같은 것들 청약 때 미리 좀 체크를 하셔야지 또 예전처럼 되니 안 되니 또 이런 거 가지고 고민들을 하시는 것보다 이런 제도들 충분히 숙지를 하시고 접근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지방에서 또 이렇게 또 저 현실 모르는 얘기 하신다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지방에서는 지금 청약 미달 단지 많은데.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양극화가 심해지고 그러니까. 있는 거죠. 네, 지금 뭐 강남권만 북적인다라는 얘기들도 있고 뭐 그러네요. 밑에 지방 같은 경우는 뭐 사실 하나 말씀드리면 뭐 충청도에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한 292가구를 모집하는데 네. 신청 가구가 뭐 0명입니다. 네, 그런 거 참고를 하시고 무분별한 것보다는 진짜 내 집 마련의 목적을 두고 접근을 네.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장이 좀 상승폭을 축소하면서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약보합으로 좀 전환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좀 단기 트레이딩 접근해서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생각이 드네요. 주말을 앞두고 있잖아요. 네. 예, 아무리 그래도 좀 씁쓸한 우리 한국 지수의 움직임입니다. 소장님이 오늘 올라간다고 할 때부터 약간 불안했어요. 그러셨구나. 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100번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견 있는 경제 채널 SBS 비즈